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TNS 경영지원본부의 경영기획팀에서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 그리고 가치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파트 2에서는 실제 기업이 갖고 있는 채용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채용 프로세스 단계에 임할 때 이 채용 프로세스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프로세스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프로세스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원서를 접수하고 요즘에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인적성 검사 하죠. 면접 전형.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채용 검진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채용 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채용 검진의 목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염성 질병이나 아니면 산업재해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의 질병을 갖고 있을 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채용에서 제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재검, 3검 등을 거쳐서 대부분 제가 채용을 담당했을 한 5년 동안의 시간 동안은 그런 경우 탈락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데 그 입사지원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이해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쓰죠. 성명, 국적, 나이, 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취미는 무엇인지, 나의 특기는 무엇인지까지. 요즘 세대 들어서는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빼죠. 사진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초 정보가 되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두 번째 가서는 그 지원 포지션과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전공에 대한 학점이 전공에 대한 역량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분명하고요.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어학 수준은 어떤지, 경력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력 자체는 어떤지에 대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의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였으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어. 그리고 나의 장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봉착해본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다. 그리고 나는 이 회사의 미래에서 어떤 모습이 되겠다. 지원 동기 또는 나의 포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인재상, 핵심 가치 그리고 그 지원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향, 인재상 이런 것들을 부합을 시켜서 회사에서는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검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단계에서 기초 정보 단계에서 사진 빼죠. 몸무게 빼죠. 키 빼죠.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이런 기초 정보 자체가 또는 이 앞서 다음번에 있는 기본 소양이라는 항목에 있는 학력, 뭐 자격증이라든지 학점의 수준이 어학이었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기업에 입사를 해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해 봤을 때는 좀 과거보다 부정적이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기초 정보와 기본 소양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블라인드하는 그런 채용의 툴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판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죠. 최근 바뀐 트렌드를 보면 삼성그룹의 예시를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에세이를 쓰게 시켜요. 어떠한 문제에 어떻게 봉착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과 이런 방법들을 도출해내고 실행해봤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뭐 BEI 기법이라고도 하는 어떤 그 채용의 기법이기도 한데 과거의 경험을 나열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직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면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드는 사전 과제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사전 과제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이제는 기업에서 서류 전형에 있어서 검증의 툴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업에 요구하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용을 할 때 무작정 이 직무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나열해드린 어떤 직무의 그 분류들 있죠.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 뭐 재무, 뭐 관리회계, 또는 이제 R&D, 생산관리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죠. 이거는 일반적인 제조사의 그룹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그 트랙이고 나머지 금융사로 갔을 때, 물류사로 갔을 때, 건설사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산업군과 그 제조하는 프로덕트에 따라서 많은 직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 하나의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직무를 가지고 이 회사가 내년도 인력 계획을 하고 이 직무의 어떤 방향성이 어떤 니즈로 우리의 사업 확장에 또는 사업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또는 덜 필요한지를 가늠하게 되겠죠. 하나의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직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열했던 그 7, 8, 10가지 산업군마다 다른 여러 가지 직무들에 따라서 채용의 소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의 직무에 여러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기업의 입장에 봤을 때 지원서 접수의 그 결과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그 각 단계에서 우린 직무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직무의 포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해서 직무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은 그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또 다른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거는 그 나머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100명을 채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 10명, 이공계 90명. 인문계는 10명을 채용하는데 그중에 인사, 재무, 뭐 경영지원, 여러 가지 스텝들, 마케팅, 해외 영업. 이공계는 뭐 연구개발직, 생산관리직 여러 가지들. 그 10명, 100명에도 세세하게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어떤 직무는 몇 명 이런 것들이 다 쪼개져 있죠. 그런 쪼개져 있는 게 합산돼 나오는 게 채용 규모, 당사, 영역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많이 뽑을 것 같은 회사라고 또는 많이 뽑을 것 같은 직무다 해서 결정적으로 우르르 몰려서 지원하는 게 그렇게 올바른 가치 판단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기업의 가치 판단의 한 입장에서 보면 면접 전형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합격을 100명을 내지 않습니다. 3개년 또는 과거 5개년들의 어떤 통계, 확률로서 우리가 100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100명을 합격시켰더니 15명이 나갔다. 15%의 유실이 발생하더라. 3개년 평균. 그럼 어떻게 뽑아야겠어요? 당연히 나누기 0.85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5명을 뽑게 됩니다. 그럼 115명도 각각의 직무단으로 쪼개지면 똑같은 배수로 늘어나게 되죠. 그게 결국 인적성 검사, 서류 전형에까지 영향을 그대로 미쳐서 그렇게 통계적이고 또는 확률적인 문제를 갖다 붙여서 또는 우리는 당초 계획은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업적인 확장 이슈가 있어서 늘리거나 사업적인 축소 이슈가 있어서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의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건 운의 문제예요.
그 인사 쪽이나 채용 쪽에 오래 경험을 하신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들 하세요. 채용 별거 없다. 전략적인 판단을 하던 뭘 하든 이건 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놀리는 건가?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벌어져요. 요거는 이제 가상으로 제가 만들어 본 500점 만점의 그 삼성 직무정서 검사 SSAT의 점수 분포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예. 경영지원 직군이 있고 마케팅 영업 직군이 두 개가 있죠.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각각의 회사들입니다. 제조사, 뭐 어디 전자, 어디 화학, 무슨 중공업, 어디 건설, 무슨 물류회사, 무슨 은행. 이 은행에 다 경영지원 직군도 있고 마케팅 영업 직군들도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점수의 분포가 저렇게 커트라인이 저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자, 제조사인 무슨 전자에서는 커트라인이 경영지원 직무에 410점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또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영업 직군에는 385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간극이 있어요.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고 또 직군마다 다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채용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직무별로 소요가 다 다르잖아요. 경영지원 2명 뽑고 마케팅 영업 2명 뽑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소요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필요 없는데 강제로 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비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자, 1. 같은 회사인데 다른 직군. 다른 회사인데 다른 직군. 또 다른 회사인데 같은 직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건설사의 마케팅 영업 직군에 써서 390점을 넘었어요. 그렇다면은 합격이겠죠, 일단. 그런데 내가 금융사에 경영지원 직군을 썼다면 붙었을까요? 떨어지죠. 실제로 채용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많은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이게 회사가 같다고 해서 같을 수 없고 다르다고 해서 같지 않거나 이렇지 않아요. 또 웃긴 게.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디 썼으면 떨어졌고 어디서 붙은 거예요. 이게 운이란 얘기예요. 이게 운이에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추측.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비껴보고자 했었던 게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친구의 전략적인 판단. 그게 대충 맞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치 판단이라도 우리가 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추측에 조금이나 한 발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과정을 여러 가지 가치 판단 속에서 훌륭한 전략을 짜내고 그 전략을 실행해서 원하는 곳에 인했다, 취업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제 인사를 거치다 보면 3년이라든지 또는 이제 6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또는 업계마다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이죠. 나의 적성과 맞지 않은 것 같아. 이 소득으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거나 내가 기여하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전혀 내가 리워드 보상받고 있지 못하는 판단 또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 조직 문화의 이런 업무 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본성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물론 적성에도 그런 게 들어가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나 아니면 재무 이런 쪽에서 많은 그 상담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나는 수차랑 안 맞는 것 같아. 도저히 가늠을 못하겠어. 내가 존 내쉬도 아니고. 나는 영업 마케팅, 영업 도저히 난 내 성향상 이게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지원을 할 때 본인은 가치 판단했겠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적성은 이러할 것이고 남들도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오류, 이거는 측정이 불가해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산술적인 기준이랑 정성적인 기준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 세 가지가 가장 큰 팩터인데 그 팩터 중에 두 개가 맞으면 그냥 다녀라. 이런 일반적인 말씀하세요. 두 개가 맞으면.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다른 경우는 또 있어요. 한 개가 너무 크리티컬해. 진짜 여기서 방송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속된 단어로 표현되는 형용사의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미치겠다. 아, 형용사 썼네요 제가. 예. 그런 경험을 뭐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가치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오면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죠. 회사가 다르고 조직 문화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같은 직무에서 채용을 해서 경력사원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그 역할, 업무 분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인사만 하더라도 그래요. 인사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자, 인력관리, 채용, 뭐 기업 문화, 평가, 보상, 또 더 넓게 확장하면 육성,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더 플러스하면 노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회사의 어느 편제에 가면 거기 중에 7개 다 해야 돼. 다른 회사 가면 2가지만 해도 돼.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기업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다. 안 갖고 있는 데를 가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경력사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역량을 가지고 그 기업 입장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육성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시간적인, 비용적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외부 영입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역량이 미스매치가 되면은 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경력사원은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수단 중에 하나인 채용 방법인데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조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아울러 직무와 함께 나가는 게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죠.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나의 성장 가능성. 세 번째로 이제 조직 문화가 되겠죠. 여기서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직 문화였는데 조직 문화가 또 안 맞아. 조직 문화가 또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조차 우리가 이직을 할 때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뭐 주변의 지인들, 선배들, 업계 종사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인포메이션을 얻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는 어떻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거긴 직무 편지가 이렇더라. 그런 구체적인 도움이 없다면 함부로 이직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직을 해본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엄청난 부침이 있었어요. 조직 문화가 또 하나 갖고 가는 게 뭐냐면 조직 문화 같이 들어가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이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 이런 것들, 전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심해요. 평소에 몇 년 동안 일하다 익숙하던 네트워크, 익숙하던 프로세스, 익숙한 전산 기호들, 방법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멍해져요. 소위 말 멘탈이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정력을 갖고 있는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부침을 내가 겪고 가야 된다라는 리스크는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직을 하겠다, 못 살겠다 해서 당장 그만두면 안 돼요. 이러한 프로세스와 가치 판단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 내가 갈 넥스트 포지션에 응시를 하고 합격을 받고 하나 또는 2개 이상 복수의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을 하셔야지 대책 없이 관두는 거는 그다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극히 감정적이죠.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감정에 스스로 선도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꼭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와 나의 전략, 기업의 전략을 알고 그리고 이직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용이라는 거 가치 판단, 뭐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작업에서 시작돼요. 회사는 그래요. 비영리 집단이 아니에요. 학교와 회사가 다른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는 내가 등록금이라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 지식이라는 결과물을 제가 수혜받죠. 기업은 어떤가를 살펴보면 내가 기여했던 것, 내가 피땀 흘렸던 것, 내가 시간과 어떤 것들을 할애하고 받아내는 지급이 바로 저의 샐러리, 급여가 되겠죠.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그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자기소개서 하나를 쓸 때에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 성찰을 통해서 얻어난 깨달음을 가지고 이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겠다. 아니 기여의 코드로 가야 된다. 그럴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과거에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병재 씨가 그런 꽁트를 한 적이 있어요. 면접장 앞에 가서 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라는 면접관의 멘트를 듣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죠. 욕을 하면서. 예. 학생이 무슨 경력이 있느냐. 그럴 거였으면 경력상 뽑지. 그죠? 물론 그런 면접관은 요즘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있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은 여러분이 겪었던 학교의 생활이 대부분이죠. 예. 그런 학교의 대부분의 생활 속에서 아까 말했던 전공과 교양 과목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문제, 그 문제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는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에서 발생됐었던 깨달음, 특정 영역에 대한 의지,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기여의 코드로 여러분들이 채용에 임해야 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냉철한 시각으로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아까 운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직무에 따라 회사에 따라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선택을 사실 저희가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하기 쉽지 않거든요. 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할 수 있는 일로. 학교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미리 먼저 나간 선배들이 있죠. 좋은 곳에 또는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먼저 나간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 선배들이 갖고 있는 접점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이렇더라. 여기에 사업 방향성이 이래서 이런 쪽을 많이 뽑는다더라. 여기는 거의 안 뽑는다더라. 이러한 정보들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로고 붙인 회사들 크게 있죠. 그런 회사들은 적게는 한 20, 30개, 많게는 60, 70개 정도의 그 관계사 삼성 XX, SK XX, 뭐 LG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겠죠. 되게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광고나 어떤 소비재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선으로 보일 뿐이지 회사의 그룹 홈페이지에 가서 그 그룹의 조직도를 펼쳐보고서 보면은 처음 보는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탐색해야 돼요. 예. 이 회사는 무슨 뭐를 하는 회사일까? 나는 이거를 사고 싶은데 이 회사에도 이런 걸 뽑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 발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발품을 파는 거죠. 근데 그런 발품 하나 팔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깝게 갈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예.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예. 그 친구는 찾아본 거예요. 물론 그 친구의 판단에는 군생활이라는 게 약간 들어있어요. 군생활에서 그런 특이한 회사를 본 거죠. 아무도 모르는. 똑같은 그룹의 시스템과 운영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를 뜯어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씩. 무슨 회사이며 뭐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며 무슨 사업이 유망한지를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런 찾아내는 노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예.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국가총력전이라고. 예. 다 써야 되는 거, 다 써야 되는 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네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영화 미녀는개로를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가수를 꿈꾸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 여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예. 가수가 하고 싶어. 하지만 노래를 못 불러요. 그 친구와 이면식 씨의 화장실에서의 대화가 있어요. 가수가 하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그 친구에게 이면식 씨가 볼일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신이게?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맞닥뜨려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염두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팁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취업 준비 과정부터 이직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